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로 이제 그 투자와 관련되는 게 좀 많죠. 지분에 대한 그렇죠. 배당받는 거. 회사에 투자하고 배당받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밑에 박스 54페이지 보시면 배당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다가 배당 가산액 그로스업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로스업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 추가로 한번 또 설명을 당연히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로스업이라는 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로부터 제가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순자산 증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미 그 법인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세를 낸 소득을 제가 배당으로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배당소득세를 또 내니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보시면 당연히 회사로부터 내국법인으로 받는 배당. 그렇죠? 그렇죠. 건설이자가 뭐냐면 이익이 생기지 않았는데 뭐 그 꺼내서 주는 게 이제 건설이자예요. 어쨌든 그것도 배당은 배당. 그리고 뭐 3번에 보시면 의제 배당 이런 게 있죠. 배당으로서 볼 수 있는 것. 배당과 다를 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배당으로 보게 돼. 이름이 뭐든 간에 배당의 성격을 가지는 것들.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집합투자기구 국내든 국외든 간에 펀드로부터 받는 이익은 다 뭐다? 배당소득이다. 그게 채권형 펀드라도 그 나오는 수익은 뭐다? 배당소득이다. 다. 펀드는 배당소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통일을 시켰어요. 배당소득으로. 자, 그리고 9번 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포괄주의 내용이죠. 그렇죠. 배당으로 보기 유사한 수익 배분의 성격이 있는 거는 뭐다? 모두 다 배당으로 보겠다.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10번 내용이 그거죠? ELS 같은 거. ELS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뭐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ELS라는 게 보통 3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손익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년짜리인데 그동안 그 조기 상환이 안 돼가지고 쭉 굶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거나 이래가지고 마지막 3년째 확 올라가지고 조건을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배당 소득이 나오거나 이래가지고 막 골치 아픈 경우도 생기는데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어쨌든 ELS는 뭐다?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페이지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즉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 펀드 안에서 비과세되는 게 딱 하나 있었죠. 그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 그렇죠. 펀드도 애플 주식을 가지고 했다 이러면 다 그게 과세가 되겠죠. 매매 차익도. 자, 그 밑에 한 5줄 내려가시면 신탁이익은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게 바로 이제 도관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정 금전 신탁 안에서 주식으로 하면 주식 매매 차익, 채권으로 하면 채권에 관련되는 거. 이렇게 각각 구분. 그렇죠. 신탁의 이익을 운용하는 자산에 따라서 이배사 근연기 각각 들어가게 하면 된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2번에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자, 무상증자를 말하는 거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배당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주죠? 이렇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자산이 늘어났네요. 이 자산을 뭘로 넣어주는 거죠? 자본으로 전입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별로 추가로 돈을 내지 아니하고 뭘 받아가요? 주식을 받아가죠. 그만큼 자본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알고 보면 실질적인 배당이라고 보는 거죠. 이만큼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는 뭐다? 배당에 포함이 된다. 그 정도는 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0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그로스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로스업에 관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60페이지 제일 아래죠. 배당소득의 그로스업 보시면 당초 이미 한번 법인세를 내면서 과세되었던 거를 배당소득으로 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체계, 그게 바로 그로스업이고 그로스업은 11%를 해줍니다.
원래 이제 이것도 전부 다 해주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세율이 10%가 있고 20%가 있는데 일단은 11%까지만 해준다는 거.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른쪽에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쯤에 그로스업 요건이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로스업을 해주는 거는 첫 번째 종합과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종합과세가 안 되면 굳이 해주지 않는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천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2천이 넘을 때 그로스업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법인세가 과세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그로스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건데 과세가 안 된 거를 그로스업 해줄 리는 없겠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야 그로스업을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내국법인으로 받은. 외국법인은 외국 그쪽에서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내국법인이야. 내국법인에서 낸 그 재산 법인세 그리고 이중과세 되는 거 막기 위한 거니까 한국에서 법인세를 냈으니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에 계산하는 로직이 뭐냐? 그 밑에 내려오시면 61페이지 제일 아래쪽 박스 있죠?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요. 2천만 원이 넘는 걸 계산하는데 첫 번째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으면 이자소득부터 한다는 거죠. 되신 대로 그로스업을 좀 적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소득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래서 2천 넘는가를 보겠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 아닌 것부터 그 다음 또 쌓는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되는 걸 쌓는다. 그렇죠. 요거는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계산을 간단한 계산. 자, 그로스업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종종 나오니까 체크하십시오. 자, 조건이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자가 1,500만 원을 받았대요. 이자를 1,500만 원을 받았고요. 배당, 국내 법인 배당이에요. 배당인데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세액공제 대상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또 3천을 받았네. 오, 주식을 꽤 가지고 계신가 봐요.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로스업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종합과세가 돼야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이 넘어야 되죠. 근데 2천을 넘을 때 쌓는 금액이 있었죠? 일단은 뭐부터요? 이자 1,500을 쌓았죠. 2천 아직 안 남네요. 나머지 배당인데 국내 이거는 그 배당 그러니까 그로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쌓는 거죠. 그대로 3천을 쌓았어요. 근데 3천 중에서 우리는 2천이 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500은 여기 들어가고 그렇죠. 3천이니까 2,500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2천이 넘는 거에 대해서 해주니까 요 금액만 배당 소득과 그러니까 그로스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로스업 때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을 처음에 요거 들어가죠. 그러면 2,500에서 2,500 곱하기 11%를 해준다는 거죠. 요 금액이 바로 뭐다? 그로스업이 되는 금액이다. 그로스업 되는 금액이죠. 더 업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되는 2,500에다가 아니 깎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해서 이자 배당 금융소득을 높여버리네요. 나중에 요만큼 아예 빼주는 거죠. 예, 세금을. 그러니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250에 275죠? 예, 275만. 요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요 두 금액을 합쳐서 이자 및 이제 배당 소득으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요 금액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중과를 이중과세를 일부라도 이제 완화시켜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요 275만 원이 이제 최종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배당 금액으로 보고 나중에 세액을 275를 전체적으로 빼준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런 식의 로직 문제. 실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또 풀어 드릴 거고요.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 비과세 저축이 있고 뭐 세금에 요즘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다 합쳐졌으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따로 정확히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네요. 네. 고마운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있죠. 한때 아주 처음 나왔을 때는 아주 대단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래서 뭐 ISA라고 하던데 박스 안에 보시면 과세 특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 이것도 좀 늘어난 거예요. 처음보다는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해당되는 사람은 빠지고 그래서 과세 특례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해주고 자,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250까지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결정적으로 의무가입 기간이 너무 길죠. 5년 동안. 그렇죠. 어차피 이 상품을 그 비과세 받으려면 어차피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니까 주식형 펀드 할 거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꼭 없죠. 5년 동안 왜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5천만 원 그러니까 총급여가 5천만 원 그 이하자는 뭐 3년만 해도 되는데 의무 기간이 물론 좀 더 짧긴 한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다 ELS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겠죠. 채권형 펀드 그렇죠. 해외 채권형은 괜찮겠다. 그렇죠. 해외 채권형 펀드는 여기 넣어놓으면 좀 낫겠네. 자,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해외 채권 펀드는 과세가 되는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비과세가 되겠네. 자,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이죠. 연 2천만 원이고 일몰이 2018년까지 되어 있다. 그렇죠.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때 판단될 거고. 개인정합 자산관리계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는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할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몇 퍼센트에? 30%. 무조건 분리과세냐? 그건 아니에요. 고객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할래 안 할래 이거 선택하시는 거예요. 64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보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30%로 분리과세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은 뭐죠? 그 분리과세가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같은 그렇죠? 이런 단체들 그렇죠? 아파트 회장 개인 예금하고 섞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자 나머지 보시면 이제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채권이자 과세 제도 중요한 것만 잠깐 체크할게요. 이자 소득의 귀속 1번 해가지고 박스 안에 1번 나와 있죠. 보유 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각각 귀속시킨다. 제가 CD 할인하면서 보여드렸죠. CD를 중간에 매매할 때 자, 1년짜리인데 10% 할인해가지고 대략 정확히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90원인데 100원에 된다. 그러면 중간에 6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각각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A와 B 간에 각각 5원씩 이자 소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4번 원천 징수를 하는데 채권 중도 매매 시 채권이라는 계속 양도가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과세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때 채권의 범위가 뭐냐? 69페이지 보세요. 뭐 나머지 채권이야 당연히 여러 채권들이 되고 CD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어음도 돼요. 6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자 어음도 되는데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표지엄 있죠. 표지엄 같은 거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표지를 새로 입힌 거잖아요. 책임지겠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에도 포함되고 그거는 채권이랑 마찬가지다. 근데 그 6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상업어음 있죠. 상업어음은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 과세 차원에서 상업어음은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거 그거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누리 금액 이런 것도 역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71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유 기간의 입증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내용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래가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졌다. 그냥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중간에 샀다 그러면 레코드가 정확히 남아있잖아요.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법인한테 샀다. 그러면 법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법인이 관리를 더 잘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6-2 기타의 경우 보시면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한다. 그러면 법인이 이 자체를 그렇죠? 어떻게 매매가 되어 있는지. 자, 근데 개인끼리 할 때는 이제 좀 더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증을 받아서 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B가 다 전체 이자 소득을 한꺼번에 때려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소득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할 때는 공정증서를 통해서 증빙하는 게 좋다, 안전하다. 자, 이렇게 해서 2강을 세무설계 두 번째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원천징수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